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세계 최고의 박물관 루브르에 오시게 되었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루브르에서 예술로의 여행을 함께할 여행 지식 채널 노웨어입니다. 루브르는 약 30만 점의 방대한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고 연간 7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미로 같은 구조에 길을 잃기 쉽습니다. 주요 작품을 1분씩만 감상한다고 해도 수십 일이 걸리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죠. 하지만 저희는 여행자니 박물관에서 며칠을 보낼 수는 없겠죠? 뮤지엄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라도 반나절, 길어야 하루 정도 박물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작품을 어떤 순서대로 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저는 오늘 박물관에서 꼭 봐야 하는 주요 작품을 해설해드리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후 적어도 서양 미술사에 어떤 유명한 작가와 작품이 있고 미술 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디 가서 내가 아는 채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루브르는 규모가 매우 크고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여행 전 효율적인 계획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온라인 사전 예약이죠. 티켓 가격은 2025년 기준으로 22유로입니다. 18세 미만 또는 26세 이하의 EU 국가 거주자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연중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장애인 및 동반자나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입장객과 7월 14일 바스티유데이에 입장하는 관람객은 무료입니다. 뮤지엄 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뮤지엄 패스를 구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뮤지엄 패스를 구매하셨다고 해도 방문 예약은 필수입니다. 티켓 가격이나 예약 방법은 온라인으로 꼭 먼저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티켓을 사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꼭 미리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장권은 1일 자유이용권으로 하루 종일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박물관 운영 시간은 월, 목, 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요일,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운영 시간도 방문 전 꼭 온라인으로 사전 확인하세요. 루브르는 단순히 규모가 큰 박물관이 아닙니다. 고대 문명에서 르네상스, 낭만주의 시대까지 서양 미술의 거대한 흐름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서양 문명의 DNA가 담긴 곳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핵심을 짚어내며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먼저 루브르의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루브르는 원래 군사적 요새로 시작되었습니다. 12세기 말 필립 오기스트 왕이 파리의 방어를 위해 루파라라는 이름의 요새를 지었죠. 그리고 14세기 샤를 5세 때 비로소 왕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오늘날 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16세기 프랑수아 1세입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한 이탈리아 거장들의 작품을 모아 루브르 궁전에 들여놓았죠. 이후 루이 14세는 약 2500점의 작품을 소장하며 왕실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루브르가 진정한 박물관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의회의 결정으로 일반 대중에게 문을 열면서부터입니다. 이로써 루브르는 왕족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의 보고가 되었죠.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가 먼저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이기도 하고 프랑스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된 거대한 구조물이죠. 이 피라미드는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의 대루브르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에 맞추어 설계되었는데요. 박물관의 주출입구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는 원래 주출입구가 없었는데 총 600여장의 유리로 만든 이 유리 피라미드로 방문객 입장 혼잡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적으로도 놀라움과 세련됨을 선사하게 되었죠. 이 유리 피라미드의 설계는 프랑스인이 아닌 중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했는데요. 예술적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이색 사진을 찍고 있는 많은 관광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컷 꼭 찍고 가시겠죠? 이렇게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로 들어가는 근사하고 흥미로운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큰 규모에 또 놀라실 것입니다. 내부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검색대의 가방을 반드시 통과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 내부로 내려가면 거대한 중앙홀과 매표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중앙홀을 중심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된 3개의 전시관, 즉
드논관, 슐리관, 그리고 리슐리에관 출입구가 있습니다. 또 옆쪽으로는 레스토랑과 쇼핑센터도 있는데요. 파리는 지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란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세계의 전시관 중 어느 출입구로 들어갈지는 어느 시대의 미술품을 먼저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루브르는 다른 박물관들의 단순한 출입 구조와는 달라서 작품을 찾으려다 지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땐 지도를 이용하여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면 해결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소에 한글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꼭 받아들고 먼저 박물관의 구조를 살펴본 후 이동 계획을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루브르 콘텐츠에서 저와 함께할 동선은 드논관을 시작으로 슐리관, 리슐리회관 순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 드논관에서 시작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루브르를 대표하는 가장 압도적인 걸작들을 가장 피로가 덜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각적인 임팩트가 강한 사모트라케의 니케와 모나리자가 바로 드논관에 있습니다. 이 동선으로 루브르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최고조의 감동을 먼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관람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드논관 입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루브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될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시작으로 사랑과 승리에 관한 조각예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루브르의 3대 걸작 중 하나 사모트라케의 니케 앞에 섰습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 몸을 날아오를 듯 기울인 모습, 그리고 활짝 펼쳐진 날개, 정말 여신을 직접 마주한 듯 가슴이 뛰지 않으시나요?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 피라미드가 생기기 전까지 이 작품은 관람객이 입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조각상은 루브르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니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 조각상은 기원전 190년경 해전에서 승리한 로도스 섬의 주민들이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쳤다고 전해지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 다루게단은 과거 루브르 궁전의 무도회장이었던 웅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상은 그 중심에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신의 머리와 팔은 사라졌지만 이 조각상은 오히려 불완전함 속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1863년 그리스 북부의 사모트라케 섬 그곳의 성소 언덕에서 이 조각상이 발견되었을 땐 100여 개의 파편으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프랑스로 옮겨와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복원된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입니다. 조각상 옆 유리 케이스를 보시면 당시 함께 발견된 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손 조각이지만 작품 전체의 위엄과 크기를 짐작하게 하죠. 미술사학자들은 이 손의 모양을 통해 니케가 월계관을 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펼친 채로 승리를 맞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추정합니다. 이 조각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움직임 그리고 바람입니다. 니케는 지금 막 거센 바닷바람을 가르며 뱃머리에 내려앉은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된 돌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느낄 수 있죠.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은 드라페리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얇은 옷주름 표현이죠. 그리스인들이 입던 얇은 아마포 속옷이 몸에 밀착되어 마치 젖은 천처럼 살결을 드러냅니다. 배꼽까지 드러난 정교한 묘사, 그리고 살짝 비틀린 골반과 균형 잡힌 다리, 이 모든 것이 조각의 정적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헬레니즘 예술의 혁명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이 니케 여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브랜드 로고는 니케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창립자는 승리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고대 신화 속 이 여신을 브랜드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나이키 로고를 볼 때마다 이 여신의 힘찬 날갯짓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승리의 여신이 전해준 감동을 가슴에 담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날 작품은 바로 사랑의 신 큐피드와 아름다운 푸시케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승리의 여신 니케를 관람하고 계단을 내려와 403호실로 들어서면 푸시케와 큐피드가 중앙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주변으로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대리석 조각은 루브르에서 가장 낭만적인 작품 중 하나, 안토니오 카노바의 푸시케와 큐피드,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안토니오 카노바는 18세기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조각가이며 이 작품은 그의 천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작 중 하나입니다. 신고전주의는 화려한 바로크 로코코에서 벗어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단순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카노바는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차가운 대리석에 뜨거운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카노바는 고전 조각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재현하면서도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과 섬세한 감정을 불어넣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 작품은 1789년에 완성되었고 높이 약 155cm의 대리석 조각입니다. 대리석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두 인물의 피부와 옷감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이 조각상의 포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한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하나의 완벽한 서사가 펼쳐지죠.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게요. 푸시케는 세 자매 중 가장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마저 위협했고 질투한 아프로디테는 아들 큐피드에게 명령하죠.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 하지만 큐피드는 푸시케를 본 순간 그 자신이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매일 밤 찾아가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푸시케의 언니들이 푸시케를 부추깁니다. 네 남편이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언니들의 성화에 푸시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몰래 등불로 비춥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 앞에 있는 건 괴물이 아니라 사랑의 신 큐피드였죠. 놀란 푸시케는 등불을 떨어뜨려 그만 큐피드의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큐피드는 화도 나고 자신을 믿지 못한 배신감에 홀연 사라지죠. 그 후 푸시케는 큐피드를 다시 만나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나고 아프로디테가 내린 수많은 시련을 견뎌냅니다. 마지막 시험은 저승에서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죠. 그 상자에는 아름다움이 아닌 죽음의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연 푸시케는 쓰러지고 그 순간 큐피드가 나타나 입맞춤으로 그녀를 깨웁니다. 이 조각이 바로 그 장면. 영원한 잠에 빠진 푸시케를 큐피드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깨우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노바는 대리석으로 피부의 부드러움, 손끝의 떨림까지 표현했습니다. 푸시케는 깨어나며 두 팔을 들어 큐피드의 머리를 감싸려 하고 큐피드는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으며 입맞춥니다. 사실 푸시케가 고개를 들어 큐피드에게 팔을 뻗는 이 자세는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순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했죠. 이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감정들이 보입니다. 정면에서는 애절함이, 측면에서는 긴장과 이완의 흐름이, 후면에서는 두 인물의 관계가 주는 서사가 느껴집니다. 사람이 많다면 쉽지 않겠지만 천천히 작품 주변을 돌아보며 360도 다른 각도로 관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이 애틋한 사랑의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옆 403호실의 출구를 나서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상과 반항하는 노예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지금 여러분은 드논관 영층 조각상 전시구역에 계십니다. 아, 여기서 잠깐만요. 루브르 박물관은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지하 2층과 1층, 지상 0층부터 2층까지로 표기됩니다. 프랑스 건물의 지상은 0층부터 시작합니다. 0층이 우리나라 건물 1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내지도의 계단 표기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저는 이 콘텐츠에서 작품 위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루브르 안내지도 표기를 기준으로 층수를 말씀드리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봐야 할 조각상을 찾아볼까요? 몸을 비틀고 서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인물 조각상을 찾으셨나요? 이 두 개의 조각상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 죽어가는 노예상과 반항하는 노예상입니다. 이 두 작품은 1513년에서 1516년 사이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무덤을 40여 점의 조각으로 꾸밀 계획이었으나 교황의 사업 중단과 재정 압박으로 계획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작품도 완성되어 교황의 무덤에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도 완벽하게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특히 반항하는 노예상의 경우는 뒤편과 하반신의 세부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조차도 작품의 고통과 묘한 긴장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사업 축소로 인해 교황의 무덤에 이 작품이 장식되지 못하게 되자 후원자였던 메디치가의 후손에게 이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 작품을 왕실 소장품으로 사들이면서 이 작품이 프랑스로 오게 되었고 루브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은 이탈리아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노예상은 이탈리아 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죽어가는 노예상을 보세요. 노예는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을 유지하며 마치 눈을 감고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입니다. 근육의 긴장은 사라지고 긴장감 대신 고요함이 흐르죠.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이 모습은 마치 육체가 사라져가더라도 영혼은 자유롭게 안식하는 순간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통해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영혼은 평화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옆에 작은 원숭이 조각은 권력자들의 사치와 억압을 은유하는 장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반항하는 노예상을 보시면 전혀 다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노예는 몸에 감긴 밧줄을 끊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듯 온 힘을 쓰고 있죠. 근육이 팽팽하게 드러나 있고 몸의 비틀림에는 절망과 결연한 의지가 교차합니다. 굳게 묶인 밧줄을 끊어내려 온몸이 비틀리고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몸부림을 통해 운명에 맞서고 속박을 거부하는 인간의 강한 의지를 조각 속에 새겼습니다. 이 두 노예상은 체념과 저항, 정적과 역동이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르네상스 조각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는 대리석 속에 숨어있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는 그의 말을 증명했습니다.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강렬한 의지를 담아냈죠. 이곳 조각 전시 영역엔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많은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돌아볼 작품이 많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면서 루브르의 작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논관 영층 조각 전시구역의 주요 작품 소개는 마무리하고 다음은 주로 회화 작품이 전시된 그랑드 갤러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다루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그랑드 갤러리는 이탈리아 회화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먼저 치마부에와 조토의 작품이 있는 708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르네상스 태동기 경계에 있는 두 거장의 작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708호실은 서양 미술사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바로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의 경계선에 있는 중요한 작품들로 채워진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르네상스는 재탄생 또는 부활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예술을 다시 탐구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이 시기는 중세 회화가 보여주었던 평면적이고 상징 위주의 표현들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중세 미술의 대표적 형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 성경이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은 감정이 없고 굳어 있으며 황금빛 배경은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죠. 그러나 르네상스 회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삶의 자연스러움과 감정, 그리고 현실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체적인 인물, 명암법, 원근법, 사실적인 풍경 표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을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는 없지만 미술학자들은 대체로 조토를 기점으로 르네상스 회화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마부에의 작품과 그의 제자인 조토의 작품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중세 회화와 르네상스 회화 경계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죠. 먼저 왼쪽에 걸린 작품을 보실까요? 그림의 제목은 천사들에 둘러싸인 옥좌의 성모자로 치마부에가 1280년경 피렌체의 산타 트리니타 성당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제단화입니다. 높이 약 4.2m에 달하는 이 작품은 중세 회화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상징과 장식미를 보여줍니다. 황금빛 배경 속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천사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들은 여전히 평면적이고 경직되어 있죠. 이는 당시 유행했던 비잔틴 양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옆 조토의 작품을 함께 볼까요? 제목은 오상 성은을 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제단화는 1300년경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 봉헌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보이는 것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나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성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새와 동물들에게 설교하며 자연을 찬미했던 성인입니다. 조토는 바로 이 성인의 삶에 깊이 매료되어 그와 관련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이 르네상스 시대를 연 그림으로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자는 스승의 화풍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스승인 치마부에의 그림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옷주름을 보세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인물의 무게와 부피감이 느껴집니다. 스승의 그림과 비교했을 때 옷주름의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숭고한 감정마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토는 황금빛 배경을 과감히 버리고 성 프란체스코가 서 있는 바위산과 교회를 그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원근감이 느껴지는 최초의 풍경입니다. 지금 보면 어설픈 그림 같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회화가 현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림의 하단 오른쪽에는 프란체스코의 주요 일대기와 업적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현 방법도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기법이라고 평가됩니다. 상단의 오상 성은을 전하고 있는 예수도 이전의 종교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파격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두 거장의 작품을 통해 르네상스의 경계를 느끼실 수 있었나요? 치마부에의 작품에서는 중세회화의 마지막 거장다운 화풍을, 조토의 작품에서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사실성과 인간의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토가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전시실로 이동해 보실까요? 이 708호실의 오른쪽 문을 나서면 바로 706호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보티첼리의 명작들을 볼 수 있는 르네상스 초기 회화 구역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보티첼리의 작품이 보이는 706호실로 이동하셨나요? 이곳에서 초기 르네상스 회화를 꽃피운 산드로 보티첼리의 섬세하고 우아한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보티첼리는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한 화가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정신을 가장 우아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작품은 고전 신화와 기독교 사상을 결합하고 신플라톤주의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냉철한 원근법과 명암을 중시했던 다른 화가들과 달리 정교하고 유려한 선을 사용하여 인물의 우아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치 시를 쓰는 듯한 낭만적인 화풍은 그를 초기 르네상스의 시인이라 불리게 했죠. 섬세하고 가녀린 인물 묘사는 고딕 양식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르네상스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당대에도 매우 독특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작품을 보실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자유하게 모임 앞에 젊은 남자입니다. 이 작품은 보티첼리가 1486년경 비너스와 산미신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젊은 여인과 함께 피렌체의 유력 가문인 토르나보오니 가문의 아들 로렌초와 알비치 가문의 지오반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프레스코화였습니다. 원래 피렌체 외곽의 별장인 빌라렘미를 장식했던 벽화였는데 이후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젊은 남자는 토르나보오니 가문의 아들인 로렌초 토르나보오니로 추정됩니다. 그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이끄는 7 자유 과목에 소개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엘리트 교육을 상징하는 7 자유 과목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품은 당시 명문 가문의 자제에게 고전적 교양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작품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비너스와 산미신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젊은 여인입니다. 자유하게 모임 앞에 젊은 남자와 함께 한 쌍으로 제작된 작품이죠. 그림 속에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인에게 비너스와 산미신이 선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로렌초와 결혼한 지오반나 알비치로 추정됩니다. 그림의 중심에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를 젊은 여인의 옷 위에 놓아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젊은 여인은 수줍은 듯 팔을 벌려 그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아기는 비너스의 아들 에로스입니다. 비너스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산미신이 그녀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있죠. 이 그림에서 보티첼리만의 독특한 화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의 가녀린 몸과 길고 우아한 팔다리, 그리고 물결처럼 흐르는 옷주름은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보다는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보티첼리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작품 속 비너스와 산미신의 모델은 당대 피렌체 최고의 미인으로 불렸던 시모네타 베스푸치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보티첼리의 대표작인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의 비너스 모델이기도 하죠. 보티첼리는 그녀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켜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보티첼리가 꽃피운 르네상스 회화의 아름다움은 또 다른 작가들에 의해 다른 표현 양식으로 진화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회화의 정점이자 르네상스의 상징과도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만나러 갑니다. 706호실을 나와 조토의 그림이 있었던 708호 쪽으로 다시 나오시면 그랑드 갤러리가 나오고 바로 710호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다빈치의 주요 작품들을 만나보고 이어서 루브르의 심장부라 불리는 711호실에서 루브르 최고의 명작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랑드 갤러리 710호에 들어오셨나요? 빈 의자가 있다면 잠시 앉아서 콘텐츠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랑드 갤러리는 루브르에서 가장 혼잡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익숙한 이름의 르네상스 전성기 거장의 작품을 다수 만날 수 있어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또 설명드릴 내용도 많기 때문에 잠시 쉴 겸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은 편하게 눈으로만 감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곳 710호방에는 만테냐,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르네상스 전성기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 등
더 많은 작품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서는 다빈치의 주요 작품 4개를 선정해 설명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 있다면 다빈치의 작품과 함께 천천히 돌아보며 감상해주세요. 그럼 바로 르네상스 3대 거장, 세기의 천재, 만능 천재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워낙 유명해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먼저 그가 서양 미술사에서 어떤 존재인지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해부학을 연구하며 인체의 완벽한 비례를 탐구했고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끝없는 호기심을 보였죠. 이러한 과학적 탐구는 그의 예술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기존 화가들이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렸다면 다빈치는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실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화풍은 이전 시대에 없던 혁신적인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명암을 통해 인물의 윤곽선을 없애는 스푸마토 기법, 그림의 깊이감을 더하는 원근법, 그리고 인물들을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삼각구도는 그의 작품을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빈치는 작품 속에 자신만의 비밀과 암호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인물의 표정 속에 미묘한 감정을 담아내거나 은밀한 상징을 곳곳에 배치했죠. 이런 상징들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눈동자에는 아주 작은 글자가 그려져 있다는 설이 있으며 세례자 요한의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의미에 대한 분분 안에서 특히 암굴의 성모에서는 천사가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손가락, 성모의 기묘한 손짓 등 당시의 종교적 관습에서 벗어난 표현들 때문에 그가 남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다빈치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종교적 도상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그의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통찰을 그림에 담아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그의 작품들은 관람객의 흥미를 끌었을 뿐 아니라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루브르의 다빈치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710호에서는 성안나와 성모자, 암굴의 성모, 세례자 요한 이렇게 3개 작품을 찾아보겠습니다. 711호에서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만나보시게 됩니다. 다빈치의 작품 주변에는 수많은 관람객으로 붐비기 때문에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품 이미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작품의 주요 관람 포인트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 성안나와 성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다빈치의 성안나와 성모자를 찾으셨나요? 이 그림은 1510년경에 그린 유채화입니다. 작품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미술평론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다빈치가 삼각구도를 사용, 인물들을 안정적으로 구성해 보는 사람이 자연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림 속에는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어머니인 성안나의 무릎에 앉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린 양을 붙들고 올라타려고 하고 마리아는 그를 어린 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의 미래 순환과 희생을 암시합니다. 아기 예수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런 아들을 보는 마리아의 눈빛에는 슬픔과 시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할머니인 성안나는 이 모든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 평온한 표정이죠. 이 작품은 모나리자와 구성이 비슷합니다. 인물이 앞쪽에 자리 잡고 아득한 풍경이 배경을 이루죠. 파르스름한 풍경을 보시면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사물의 윤곽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이는데 대기 원근법이라는 다빈치만의 독창적인 기법입니다. 원근감과 신비로움을 연출할 수 있죠. 다음은 암굴의 성모를 찾아보세요. 이 작품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도 한 점이 더 있어 어떤 작품이 원작인지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루브르에 있는 이 작품이 원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어린 예수와 세례 요한, 그리고 천사가 함께 동굴의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동굴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는 바로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이 완성된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밀라노의 한 교회의 재단화로 의뢰되었는데 구체적인 제작 요청 치수와 등장인물, 그리고 주제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의뢰받은 주제와는 다른 파격적인 표현의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계약 문제와 금전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결국 프랑스 왕실의 소유가 되었고 소설이자 영화화된 다빈치 코드에서는 다빈치가 자신의 종교관을 몰래 숨겨놓았다는 소설적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710호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또 다른 걸작, 세례자 요한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다빈치의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모나리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예술적 기법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어딘지 모를 미소를 띤 채 오른손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을 향한 신성한 예언과 메시지, 그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는 구원자를 향한 신의 뜻을 가리키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소설에서는 다빈치의 비밀함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작품 속 세례 요한의 미소는 모나리자의 미소와도 연결되어 다빈치가 평생 탐구했던 인물의 영혼을 담아내는 시도가 최후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빈치가 남긴 이 위대한 작품들은 인물의 영혼을 담아내고 기술적 실험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그의 위대한 예술적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랑드 갤러리 710호와 712호 사이에 위치한 711호 모나리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나리자 앞에 도착하셨나요? 모나리자 주변은 항상 인산인해로 작품을 맘 편히 감상하기도, 모나리자를 온전히 사진에 담기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자리를 잡아 위대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마 모나리자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첫 놀라움은 의외로 생각보다 작다일 것입니다. 작품의 크기는 세로 77cm, 가로 53cm, A1용지 사이즈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그림 속에 그려놓은 다빈치의 섬세한 디테일과 정교한 스푸마토 기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더욱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림은 1503년에서 1506년경에 그려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바니시, 즉 니스가 변색되어 전체적으로 어둡고 누런빛으로 변했지만 원래는 더 생기있고 밝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 여인은 왼손을 의자 팔걸이에 기대고 발코니에 앉아 비스듬히 몸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아득한 원시림이 펼쳐져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여인의 얼굴에는 눈썹이 없습니다. 16세기 당시 눈썹을 미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대부분 미술학자들은 세월의 흔적과 보존 과정에서 눈썹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 조콘도의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작품을 라 조콘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모나리자가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미소 때문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야릇한 미소는 그 어떤 모델도 입가에 오래 머금을 수 없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다빈치는 이 미스터리한 미소를 스푸마토라는 그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안개가 흐르듯 자연스럽게 처리해 윤곽선을 없애고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어냈죠. 이 기법으로 인해 모나리자의 얼굴과 손은 더욱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화가가 그려야 하는 것은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바로 다빈치가 추구했던 인물의 영혼을 담아내는 완벽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다음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나리자 건너편에 대작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베로네세의 걸작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제 모나리자를 등 뒤로 돌아보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작품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어 외면받고 있는 루브르에서 가장 거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작품은 모나리자 때문에 루브르에서 가장 외로운 그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작품의 크기는 가로 약 10m, 세로 7m, 면적만 67제곱미터가 넘는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파올로 베로네세입니다. 그는 티치아노, 틴토레토와 함께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꼽히죠. 베로네세는 특히 화려한 색채, 극적인 연출, 웅장한 구도로 유명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구성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덕분에 당대 베네치아의 귀족과 교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대형 작품을 의뢰했고 그는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그의 명성과 실력을 집약한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562년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수도원에서 의뢰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식사할 때 바로 뒷벽 전체를 장식하도록 제작된 거죠. 수도사들은 그림 속에 가능한 한 많은 인물을 그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 무려 13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베로네세가 이 작업으로 받은 보상은 324두카트, 수도사들과의 식사 그리고 와인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평판이나 작품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죠. 그림 속에서 우리는 당시 베네치아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의 건물은 고대 로마 양식과 베네치아 르네상스 양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과 아치, 발코니는 마치 오페라 무대 같은 웅장한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죠. 잔치에 참석한 인원들도 동서양의 다양한 화려한 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베네치아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베네치아의 한 성당에 있었던 이 거대한 작품이 어떻게 파리로 오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을 가져온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1797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를 침략하고 이 작품을 파리로 옮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죠. 결국 캔버스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말아서 배에 싣고 한 달 넘게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복원 과정을 거쳐 루브르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네치아 수도원에는 정교한 디지털 복제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 이야기는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한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에 동양과 서양의 화려한 옷을 입은 수많은 귀족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따르느라 분주하죠. 중앙에는 악단들이 음악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잔치를 즐기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웃는 얼굴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왼쪽 끝에는 신랑과 신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그들조차 무표정한 표정입니다. 이것은 이 그림의 제목이 혼인잔치지만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정중앙에 앉아있는 예수가 진짜 주인공이죠. 중앙의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머리에는 광채가 나타나고 예수는 그림 속 인물 중 유일하게 정면으로 관람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참석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해 혼주 가족들이 당황하자 예수는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아래 한 하인이 물병 항아리에서 붉은 포도주를 작은 금색 주전자에 따르고 있죠. 옆 사람은 그 맛을 보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가 일으킨 최초 기적을 통해 구원과 생명으로의 전환, 그리고 축복과 풍요를 표현한 것입니다. 베로네세는 이 그림 속에 구원자 예수가 일으킨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다양한 상징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많은 동물이 등장하는데 개, 고양이, 앵무새도 보입니다. 일부 해설가들은 모든 존재가 초대된 잔치라는 의미라거나 고양이는 혼돈과 불안, 개는 결혼의 충성심을 표현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예수 머리 위 발코니에서는 양고기를 자르고 있는 남자가 있고 이것은 훗날 예수의 희생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예수 옆에 앉은 마리아는 검은 베일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중앙에 악사들의 테이블 위에 작은 모래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삶과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예수에게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종교적 상징 외에도 베로네세는 그림 속에 자신이 담고 싶은 것들을 그려놓았습니다. 정중앙의 연주자들은 작가와 동시대의 거장들인 실존 인물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비올라를 연주하는 인물이 베로네세 자신이고, 붉은 옷을 입고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인물은 티치아노, 푸른 옷의 바이올린 연주자는 틴토레토, 터번을 쓴 피리 연주자는 바사노입니다. 마치 당시 베네치아파 예술가들의 단체 기념사진같이 동시대 예술가들을 그림 속에 남겨놓았죠. 여러분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작품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감상을 마치셨다면 옆 712호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비운의 천재 카라바조의 강렬한 작품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712호로) 이동하셨나요? 이곳에서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새로운 미술사조인 바로크 시대의 문을 연 천재화가 카라바조를 만나게 됩니다. 카라바조,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유명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와 같은 탓에 사람들은 그가 태어난 마을 이름을 따서 카라바조라 불렀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친 성품 탓에 늘 폭력 사건에 휘말리며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르네상스 후기, 영웅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다른 예술가들과 달리 그는 불안정한 삶과 사회적인 추락을 거듭하며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명성도 얻었지만 동시에 추문과 폭력 사건에도 휘말렸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죠. 로마를 떠나 도망자 신세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를 떠돌던 그는 1610년 39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불안과 혼돈 그 자체였지만 바로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이 그의 작품을 독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르네상스가 이상화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어두움과 고통, 그리고 인간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약 1606년경 제작한 이 작품은 르네상스의 이상화된 성모상에서 벗어나 인간적 죽음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며 바로크의 현실주의적 전환을 상징합니다. 높이 3.69m, 폭 2.45m에 달하는 거대한 제단화입니다. 이 그림은 로마의 한 성당으로부터 의뢰받았지만 완성된 후 곧바로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성당에서 거부된 후 이 작품은 한때 루벤스가 소장하기도 했고 이후 루브르로 들어와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성모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둔 인간의 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퉁퉁 부은 몸과 창백한 피부, 맨발과 늘어진 팔은 당시 교회가 원하던 신성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지어 카라바조가 물에 빠져 죽은 매춘부의 시신을 모델로 썼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교회는 이 그림을 불경한 작품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성모의 죽음을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그린 이 작품은
사실 카라바조 자신의 불안정하고 어두운 삶을 투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모 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슬퍼하는 붉은 옷의 여인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녀를 비롯해 몇 명의 사도들이 성모를 둘러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성모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거대한 붉은 휘장은 마치 장래의 장막이자 동시에 우리 앞에 죽음의 현실을 드러내는 무대 커튼처럼 보입니다. 의뢰자로부터는 거부되었지만 이 작품이 미술사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크 미술의 핵심 기법인 키아로스쿠로, 즉 극적인 명암 대비 기법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왼쪽 위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은 죽은 성모와 그녀를 둘러싼 사도들의 얼굴을 강렬하게 비추며 인물들의 슬픔과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카라바조는 이 빛과 그림자를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포착하고 성스러운 이야기에 지극히 현실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르네상스 미술의 이상을 깨고 이후 루벤스나 렘브란트 같은 바로크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 회화관에서 마지막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다음 장소인 702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작가들의 그림들이 주로 전시된 곳입니다. 다음으로 만날 작가는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대표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그의 작품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앞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702호실에) 도착하셨나요? 702호실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이었던 순간들을 화폭에 담아낸 화가들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중 첫 번째 만나볼 화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그의 이름이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단번에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알프스 산맥에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는 생베르나르 고개의 나폴레옹. 다비드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완성한 그의 그림은 지금도 전 세계의 교과서에 실려있죠. 참고로 이 그림은 루브르에 없고요. 베르사유와 말메종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비드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넘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시대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아낸 정치적인 화가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를 전속 화가로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평범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림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방송 미디어가 없던 당시는 그림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시대 최고의 화가였던 다비드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모든 재능을 쏟아붓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방에 전시된 다비드의 새 작품을 통해 마치 한 편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프랑스 역사를 함께 여행해 보려 합니다. 다비드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프랑스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왕과 귀족의 사치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쌓여가는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계기로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녀가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일화는 당시 권력층에 대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결국 이 분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혁명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로코코 양식과 같은 왕족과 귀족을 상징하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림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그림을 원했죠. 바로 신고전주의였습니다.
옛날 그리스와 로마 시대처럼 영웅적이고 애국심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림 말입니다. 다비드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고대 로마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들로 혁명의 정신을 대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비드가 신고전주의를 완성하며 그린 첫 번째 대작을 만나보겠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작품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분위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림의 배경은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와 이웃 도시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양쪽에서 각각 3명의 용사를 내보내 결투를 벌이기로 합의합니다. 로마를 대표해 나선 용사들이 바로 호라티우스 삼형제였죠. 그림은 삼형제가 아버지 앞에서 칼을 들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비장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비드는 이 맹세 장면을 삼각구도로 묘사하며 조국을 위해 몸 바칠 준비가 된 영웅들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가구가 없는 텅 빈 방에 인물들만 배치하여 관람자의 시선이 오직 그들의 결연한 의지에만 집중되도록 만들었죠.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 프랑스에서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감정이나 안락함보다 조국을 위한 헌신과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역사화가 아니라 혁명 전야의 프랑스 시민들에게 강력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선동화였던 셈이죠. 그런데 혁명 이후 다비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를 함께 보시죠. 프랑스 혁명은 성공했지만 곧이어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다비드는 혁명 초기의 급진적인 정치인 로베스피에르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공포 정치에 적극 가담했죠. 이 때문에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 다비드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때 다비드는 폭력과 증오로 얼룩진 프랑스 사회를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의 배경은 로마 건국 초기입니다. 로마인들이 이웃 부족인 사비니족의 여성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았고 분노한 사비니족이 복수를 위해 쳐들어옵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 로마 남자의 아내이자 사비니족의 딸인 여인이 자신의 2자식을 안고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전쟁은 멈추고 두 부족은 화해하게 되죠. 이 작품은 앞에서 보신 호라티우스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비드는 혁명의 광기에 지친 프랑스 국민들에게 복수보다는 용서가, 싸움보다는 화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방의 가장 안쪽에 있는 다비드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하고 압도적인 작품을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입니다. 약 폭 9.8m, 높이 6.3m에 달하는 이 작품은 루브르의 초대형 회화 중 하나입니다. 그림 속에는 200명 가까운 인물이 묘사되어 있죠. 실제로 작품 앞에 서면 인물 크기가 사람 키와 비슷해서 마치 대관식 현장에 들어선 듯한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1804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가 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직접 다비드에게 의뢰한 작품입니다. 처음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스스로 왕관을 쓰는 장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는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내가 직접 왕관을 썼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 내 아내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자비로운 황제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그림에는 지금처럼 나폴레옹이 아내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담기게 되었죠. 이 그림에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계산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림 속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찾아볼까요? 그림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조용히 앉아있는 교황 비오 7세가 보입니다. 나폴레옹이 왕관을 씌워주는 조세핀 황후를 바라보고 있죠.
실제 대관식에서 교황은 나폴레옹의 오만한 행동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교황의 모습을 축복하는 듯한 온화한 표정으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림의 중앙 2층 발코니에 특별석에 앉아있는 나폴레옹의 어머니를 찾아보세요. 그녀는 실제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폴레옹의 명으로 그림 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어머니까지 참석시켜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을 더하려 한 것입니다. 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원래 키가 작았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죠. 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 나폴레옹은 모든 사람을 굽어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의 인물들이 계단 위에 서 있는 나폴레옹을 올려다보는 구도로 그려져 있어 그가 마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렇게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전속 화가로서 그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드의 세 개의 작품을 통해 한 화가가 어떻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자신의 그림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혁명의 열기를 담았다가 평화를 염원하고 마지막에는 강력한 권력을 화폭에 담았던 다비드. 그러나 나폴레옹의 몰락과 왕정복고 이후 그는 국왕시혜자로 분류되어 귀국이 금지되었고 브뤼셀로 망명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예술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함께 그 시대의 치열한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브리티스와 아들들의 죽음 등 다비드의 다른 대형작도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 다음 앵그르의 작품을 만나기 전에 더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작품들을 충분히 관람하시고 다음은 같은 방 맞은편 앵그르의 대표작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다비드의 작품들은 충분히 감상하셨나요? 이 방에는 다비드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앵그르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화가들이었는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는 18세기부터 19세기 프랑스 미술 흐름을 주도한 3명의 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비드, 앵그르, 그리고 낭만주의화가 들라크루아,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앵그르의 작품 세계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 직전의 작품을 본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이끈 신고전주의의 대가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영웅주의와 이상적 미를 회복하고자 했고 그림을 통해 시대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죠. 앵그르는 바로 이 다비드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선의 미학을 완벽하게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다비드가 그림을 통해 애국심과 희생을 강조했다면 앵그르는 오직 형태와 선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 몰두했죠. 이 때문에 앵그르는 스승과 같은 정치적 무게보다는 그림 자체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선의 완벽주의자로 불립니다.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과도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승 다비드와 함께 신고전주의의 화가로 분류되지만 그의 그림에는 19세기 초 또 다른 화풍으로 나타난 낭만주의의 요소가 보입니다. 그러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들라크루아의 격정적인 색채와는 확연히 대비되기도 하죠. 들라크루아의 그림이 격정과 색채의 폭발이라면 앵그르의 그림은 질서와 선율 같은 선의 흐름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명한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논쟁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고전적 이성과 낭만적 감성이라는 19세기 미술의 두 축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동시대 화가들과 평론가들은 앵그르의 그림이 차갑고 냉혹하다고 비판했지만 후대에는 바로 그 고집스러운 선과 형태 덕분에 근대 미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제 그의 섬세한 선과 완벽한 형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앵그르의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볼까요? 이 작품은
1814년 나폴레옹의 여동생인 카롤린 미라가 앵그르에게 의뢰하여 제작된 그림입니다. 누워있는 여인은 터번을 쓰고 이국적인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달리스크는 원래 터키 왕의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 노예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회화에서는 길게 침대에 들어 누워있는 이국적인 여성 누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림 속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몸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림 앞에 계시다면 여인의 허리를 따라 시선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점점 길어지면서 현실과는 다른 인체의 비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난히 긴 허리와 가느다란 팔,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튀어나온 엉덩이 등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당시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척추뼈가 3개나 더 많은 기형적인 몸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앵그르의 의도는 해부학적 정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람객의 시선을 유혹하기 위한 의도된 과장으로 인체를 길게 늘려 더욱 우아하고 매혹적인 곡선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터번, 부채, 파이프 같은 이국적인 소품들은 당시 유럽인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녀를 현실적인 존재가 아닌 관능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존재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달리스크라는 주제는 앵그르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다루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역동적인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로 오달리스크의 드라마틱한 감정을 표현했고, 마네는 올랭피아에서 이국적 노예가 아닌 현대 파리의 매춘부를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기존의 오달리스크 개념 자체를 전복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앵그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그르는 평생 여성 누드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오달리스크 외에 또 다른 유명한 작품들은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 터키탕, 샘 등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사실적이면서도 관능적인 표현이 고전주의에 낭만주의적 감성을 더한 앵그르만의 독창성을 보여주죠. 이 작품들은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드를 포함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대부분 고대 영웅을 찬양하기 위해 완벽한 근육을 가진 남성 누드를 주로 그렸다면, 여성의 누드를 새로운 주제로 삼아 작품을 그린 앵그르의 시도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앵그르의 이러한 시도들은 19세기 프랑스 회화에서 여성 누드가 주요 장르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선의 완벽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선을 통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해부학적 정확성마저 포기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그림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파격적인 관능미와 독창성을 지닌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상주의화가 드가 등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 터키탕 등 앵그르의 주요 작품은 루브르 슐리관 2층 940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샘은 오르세에 가셔야 보실 수 있죠. 혹시 앵그르의 작품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대몽관 관람을 마치고 슐리관을 돌아보실 때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동선으로 700호, 아까 콘텐츠 초반에 말씀드린 앵그르의 라이벌이었던 들라크루아의 작품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앵그르의 매끈하고 정적인 선의 작품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역동적이고 불타는 색채의 세계를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해 보시는 경험은 루브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00호에서 다시 만날게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700호실에) 도착하셨나요? 이전 콘텐츠 702호실에서는 신고전주의의 대가 다비드와 그의 제자 앵그르의 작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700호실에서 만날 작가는 두 명인데요. 바로 프랑스 낭만주의 사조의 대표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와 테오도르 제리코입니다. 미술사를 잘 모르는 미린이 여러분들이라면 낭만주의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그림은 보통 사랑이나 낭만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기 쉽겠죠.
그런데 이 방 어디에도 그런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절망, 이런 분위기의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미술사에서 낭만주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인간의 뜨거운 감정과 상상력, 그리고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술 사조를 말하죠. 신고전주의가 완벽한 형태와 차가운 이성을 추구하며 영웅적인 이상을 그렸다면, 낭만주의는 아름다움만이 아닌 고통과 절망, 시대의 혼란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낭만주의의 두 명의 대표 화가를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들라크루아의 작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품 키우스의 학살로 이동해주세요. 작품 키우스의 학살 앞에 서 계신가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전 앵그르 편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앵그르의 라이벌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의 선두에 서서 강렬한 색채의 힘을 통해 시대의 정신을 표현한 화가였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대부분 당시의 사건이나 문학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그의 초기작입니다. 이 그림은 가로 3.54m, 세로 4.19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인물들의 크기가 실제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커서 현장의 비극이 더욱 압도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그림은 1824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1821년 터키의 지배 아래 있던 그리스인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키오스 섬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은 온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죠. 당시 유럽 사회에는 피렐레니즘이라 불린 그리스 동경운동이 활발했는데,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도 그리스 독립을 돕기 위해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가 병으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유럽 지식인 사회는 그리스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이 그림이 그 흐름에 불을 지핀 상징적 작품이기도 합니다. 들라크루아는 영웅적인 고대 신화 대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비극을 그림으로 그려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영웅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전주의라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웅을 화면 중앙에 배치했겠지만, 들라크루아는 영웅 대신 패배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림의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미 숨진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절망한 표정으로 땅에 주저앉아 있는 노파가 보이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당시의 참혹함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들라크루아는 어둡고 탁한 색채와 거친 붓 터치를 사용하여 인간의 깊은 절망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켰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그림을 낭만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회화의 학살이라고 혹평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낭만주의 시대에 문을 연 중요한 선언이 되었죠. 이제 들라크루아의 또 다른 대작, 사르다나팔루스 왕의 죽음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 작품은 가로 4.96m, 세로 3.92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졌습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가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혼돈과 파멸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이 그림은 1828년 살롱전에 출품된 그림으로 들라크루아의 문학적 상상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의 희곡 사르다나팔루스에서 영감을 받아 그려진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7세기 고대 아시리아의 사르다나팔루스 왕이 반란군에게 포위되어 궁전이 함락되기 직전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왕은 최후의 순간을 탐미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죠. 그림을 보면 왕은 붉은 융단 침대에 무심하게 기대어 앉아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충성스러운 하인들은 왕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칼에 찔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고, 왼쪽 구석에는 에마가 쓰러지며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보석과 보물들이 파괴되어 널브러져 있죠. 왕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냉담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파멸을 지켜보는 것은 그가 모든 권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자로서 군림하려는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붉은색과 금빛이 화면 전체를 압도하며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뒤엉킨 인물들과 역동적인 구도는 인간의 탐욕과 파멸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들라크로아는 이 그림을 통해 비극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낭만주의가 추구하는 무한한 감정의 영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작품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니 혹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리셨나요? 사실 미국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으로 이 작품이 직접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자유를 향한 혁명을 이끄는 여인상이라는 아이콘을 전 세계적으로 정립하는데 들라크로아의 이 그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들라크로아가 그린 그림입니다.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저항해 파리 시민들이 봉기했던 일명 영광의 3일의 역사를 담고 있죠. 들라크로아는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조국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의 중심에 있는 자유의 여신 마리안을 한번 볼까요? 그녀의 머리끝에서 바닥의 시체까지 이어지는 인물 배치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며 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화면 전체를 안정감 있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도 안에서 들라크로아는 격렬한 움직임과 감정을 폭발시키며 혁명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녀가 높이 치켜든 삼색기는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이 삼색의 깃발은 오늘날까지 프랑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녀가 쓰고 있는 붉은 모자는 로마 시대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상징인 프리기아 모자입니다. 그녀는 맨발로 거침없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나아가며 혁명의 길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 뒤를 따르는 민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총을 든 귀족, 칼을 든 중산층의 남자들, 권총을 든 어린 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혁명이 특정 계층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그림 속 총을 든 소년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속의 소년 가브로슈의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한동안 루브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1830년 혁명 직후에는 환영받았지만 정부가 보수화되면서 민중의 봉기를 상징하는 그림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박물관 전시에서 내려졌습니다. 결국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재등장하기까지 꽤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그림은 환영받기도 하고 위험하다며 감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대를 초월해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동전과 우표, 심지어 관공서 벽화에도 등장하게 되었죠. 이처럼 이 작품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을 넘어 격동의 시대 속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현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시위와 혁명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의 자유로운 붓터치와 감정을 중시하는 화풍은 이후에 모네, 반고흐 같은 후기 인상파 화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낭만주의의 폭발적인 감성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근대 미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색채의 마법사 들라크로아의 작품을 뒤로하고 700호실의 다른 유명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낭만주의의 또 한 명의 거장 테오도르 제리코의 작품 메두사호의 뗏목 앞으로 가주세요. 이 작품은 가로 7.16m, 세로 4.91m에 달하는 2층 건물 높이와 버스 2대 길이를 합친 크기입니다. 관람객을 강제로 이 참혹한 뗏목 위로 끌어들이고 있죠.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표현한 작품이지만 들라크루아의 작품처럼 은유적이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활동하던 당시 일어난 끔찍한 대형 참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이었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이 그림의 배경은 1816년 프랑스 해군 소속의 군함 메두사호가 아프리카 세네갈로 항해하던 중 난파했던 실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무능한 선장의 잘못된 항해 지휘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죠. 메두사호가 얕은 바다에 좌초되자 선장과 고위 승객들은 구조선에 올라탔고 남겨진 약 147명의 선원과 승객들은 부서진 배의 잔해로 뗏목을 만들어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13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 인육을 먹는 끔찍한 비극까지 벌어졌죠. 결국 이들 중 단 15명만이 기적적으로 구조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프랑스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제리코는 신문에 보도된 이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리코는 단순한 기록화를 넘어 이 비극에 담긴 인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이 작품에 매달렸죠. 그는 단순히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조난자들이 겪었을 공포를 묘사하기 위해 실제로 뗏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병원 시체 안치소에 드나들며 부패한 시신을 관찰하고 스케치하는 등 철저한 연구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고증을 통해 완성된 그림은 뗏목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과 혼돈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과 아래쪽에는 이미 죽은 시체들을 그려 절망을 상징하고 오른쪽 위로는 아득히 멀리 구조선을 발견해 마지막 희망을 향해 손을 뻗는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리코는 대각선 구도를 통해 관람객의 시선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어올립니다. 화면 오른쪽 수평선에 아주 작게 그려진 배가 보이시나요? 바로 구조선 아르구스호입니다. 멀리 보이는 이 작은 점이 당시 표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1819년 파리 살롱전에서 발표된 메두사호의 뗏목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신고전주의가 영웅들의 고귀한 죽음을 그린 것과 달리 제리코는 아무런 영웅도 없는 현대적 비극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두고 공포를 전시한 과도한 리얼리즘이라고 혹평했지만 젊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새로운 회화의 탄생이라며 열광했죠. 이렇게 찬반 논쟁 속에서 이 작품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대작을 완성한 제리코가 당시 27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5년 뒤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이 한 작품으로 그는 미술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은 격정적인 감성과 함께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내며 낭만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이후 쿠르베의 사실주의와 마네의 현대회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을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품에 있는 시체 중 한 명이 당시 젤리코와 함께 활동하던 젊은 아가 들라크로아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리코와 들라크로아는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과 자유를 표현하며 낭만주의의 양대 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논관 마지막 안내 코스 705호 아폴로관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지도를 참고해 승리의 여신 니케가 보이시는 곳으로 갈게요. 니케 상을 마주 바라보고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아폴로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아폴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루브르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곳 아폴로 갤러리에 도착하셨군요. 이곳은 드논관에서 마지막 설명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원래 루이 13세 시대 왕실 아파트였습니다. 이후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 공간을 갤러리로 바꾸도록 지시했죠.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을 설계한 건축가 루이 르보가 개조를 맡았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벽과 천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금빛 장식이 보이실 겁니다. 루브르 최초의 왕실 갤러리였던 이곳은 왕의 권위와 위엄을 시각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베르사유의 거울의 방에 영감을 준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공사는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오늘날 보시는 모습은 19세기 건축가 펠릭스 듀방이 완성한 것입니다. 천장화에 태양의 신 아폴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갤러리의 이름도 바로 거기에서 따온 것이죠. 오늘날 이곳은 프랑스 왕실의 보석과 귀중한 유물을 전시하는 보석의 궁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장식과 그림들이 펼쳐집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낭만주의의 거장 들라크루아의 1851년 작품 아폴로 피톤을 무찌르다가 보입니다. 태양 마차를 모는 아폴로가 악의 괴물뱀 피톤을 무찌르는 순간이죠. 붉고 푸른 색채가 휘몰아치듯 얽히며 들라크루아 특유의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제 시선을 좌우로 옮겨보세요. 천장 양쪽에는 샤를 르 브랭을 비롯한 여러 화가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계절, 낮과 밤, 그리고 12달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이어지며 왕실의 영광이 시간의 흐름마저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 전시 진열장으로 옮겨볼까요? 이곳에는 프랑스 왕실의 보석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722년 루이 15세의 대관식에 쓰였던 왕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복제품이지만 왕관을 장식한 리젠트 다이아몬드와 상시 다이아몬드는 모두 진품입니다. 특히 리젠트 다이아몬드는 140캐럿이 넘는 세계적인 보석으로 나폴레옹이 자신의 칼자루에 장식했을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전시장 오른편에는 황후 외제니의 왕관과 화려한 보석 공예품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전시물 중 일부는 유물의 보호를 위해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루브르의 핵심 드논관에서 꼭 봐야 하는 주요 작품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슐리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슐리관에도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알차게 하루의 루브르 관람을 마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보르게제의 검투사 등 유명한 조각품과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 에트루리아 등 고대 국가들의 신비로운 유물 중에 꼭 봐야 하는 전시물들만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슐리관 지하에 있는 루브르의 중세 해자 유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 콘텐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길을 찾기 어려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전시관 입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참고하셔서 중앙 유리 피라미드 아래 지하 로비, 피라미드 홀로 내려가시면 거꾸로 된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그곳 왼편이 슐리관 입구입니다. 지하 1층 슐리관 입구로 들어가시면 곧 옛 루브르 성벽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중세 해자 구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뵐게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슐리관 지하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헤매지는 않으셨죠? 이곳 슐리관 지하 1층은 이전 콘텐츠에서 보았던 화려한 조각, 회화, 갤러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단한 돌들만 보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세계적인 박물관이 된 루브르가 태어난 첫 시작점이자 800년 전의 요새 중세 루브르의 유적입니다. 자,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거대하고 투박한 돌벽과 깊게 파인 해자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흔히 루브르를 화려한 왕궁으로 기억하지만 그 시작은 파리를 지키기 위한 견고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때는 12세기 말 프랑스의 위대한 왕 필리프 2세 오기스트가
숙적이었던 잉글랜드로부터 수도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센강변에 거대한 성벽과 요새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방어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루브르 성의 실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유적이 무려 700년 동안이나 땅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루브르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를 짓는 그랑 루브르 프로젝트의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이 중세시대의 성곽 유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현대적인 박물관의 입구를 만들다가 그 심장부에서 루브르의 가장 오래된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발견 아닌가요? 이제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와 볼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발밑에 거대한 원형의 돌 기초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이 바로 당시 요새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시설이었던 크로스 투르, 즉 거대한 탑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높이가 30m에 달했던 이 탑은 단순한 감시탑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재 중일 때도 왕권을 대신하는 가장 견고한 상징물이었죠. 또한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에 왕실의 보물과 무기를 보관하는 금고이자 중요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800년 전의 왕실 금고와 감옥터를 우리가 직접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탑 주위를 깊게 파고 있는 이 거대한 해자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바로 성벽을 보호하던 포세의 흔적입니다. 지금은 물이 마른 해자지만 당시에는 센 강물을 직접 끌어들여 깊은 물길을 만들고 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칠흑 같은 밤, 횃불이 비추는 성벽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는 이 풍경은 그 어떤 적이라도 감히 넘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견고한 요새 덕분에 파리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프랑스 왕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자, 중세시대 루브르의 모습이 어땠는지 잠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800년 전 파리를 지키던 견고한 요새에 숨어있던 루브르가 이제는 인류의 위대한 예술을 지키고 누구나 들어와 돌아볼 수 있는 박물관이 된 역사의 변화와 아이러니를 잠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슐리관의 지상으로 올라가 인류 문명의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해자와 성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곧바로 338호실에서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수호신 람세스 2세의 스핑크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중세 루브르 유적을 지나 스핑크스를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슐리관 영층으로 가기 직전 고대 이집트 유물관 입구에 서 계십니다. 이곳에 거대한 스핑크스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밖에서 볼 수 있는 스핑크스 중 가장 큰 작품 중 하나로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신비로운 유물은 1825년 이집트의 고대 도시 타니스에서 발견되어 이곳 루브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의 사람, 주로 왕의 얼굴을 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사자의 몸은 대지와 강력한 힘을, 인간의 얼굴은 지혜와 통치권을 의미했죠. 특히 스핑크스는 태양신 라와 연결되어 파라오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정면에서 얼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거대한 몸에 비해 얼굴이 조금 작게 느껴지며 어딘가 비율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이 스핑크스의 얼굴이 후대의 파라오들에 의해 여러 차례 자신들의 모습과 닮게 깎이고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의 비율이 원래보다 작고 둥글게 변해 학자들은 본래의 모습과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후에 그 비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스핑크스는 이집트 남쪽 아스완 지역에서만 나는 단단한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게가 12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이곳까지 옮겨왔는지는 여전히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자, 이제 스핑크스 옆으로 이동해서 몸에 새겨진 글자들을 자세히 볼까요?
이 스핑크스가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이 작품은 람세스 2세의 스핑크스라고 불리지만 사실 이 이름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한 명의 파라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여러 파라오가 자신의 이름을 덧새겨 사용한 일종의 재활용된 기념물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파라오가 이전 왕의 기념물에 새겨진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어 그 권위와 업적을 이어받으려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몸통에 새겨진 이집트 상형 문자 중 타원형 테두리 안에 그려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이름을 담는 신성한 표식, 카르투슈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불리는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들 메르네타의 카르투슈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스핑크스가 훨씬 이전인 중왕국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왕의 손을 거치며 역사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이죠. 수천 년의 이집트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스핑크스, 잘 감상하셨나요? 이제 고대 이집트를 넘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동적인 조각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방을 나와 복도를 따라 348호실로 이동하시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모습의 보르게제의 검투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투사 조각상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348호실에) 도착하셨나요? 방 중앙에 높이 2.09m의 거대한 크기로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격렬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한 남자의 조각상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된 헬레니즘 시대의 걸작인 이 작품은 당시의 조각가들이 인체의 역동성과 해부학적 완벽성을 얼마나 집요하게 탐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보르게제의 검투사이지만 이름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이 남자는 검투사가 아닙니다. 왜 검투사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각상의 전체적인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는 왼팔을 앞으로 뻗어 방패로 방어하고 오른손에는 칼을 쥔 채 상대를 향해 막 공격하려는 찰나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칼과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검투사가 아니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검투사들은 보통 같은 눈높이의 상대와 싸우지만 이 전사는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적, 아마도 말을 탄 기마병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의 영웅이거나 특정 전투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전사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록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콜로세움의 노예 검투사가 아닌 조국이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자유로운 전사라는 점입니다. 이 작품에 검투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7세기 초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탈리아의 귀족 보르게제 가문의 소장품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붙여진 별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이후 나폴레옹에 의해 프랑스로 온 뒤에도 계속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오랫동안 유럽 미술계에서는 이 조각을 고대 검투사의 완벽한 전형처럼 여겼지만 20세기에 들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투사가 아닌 전사임이 밝혀졌죠. 이제 조각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단단하게 긴장한 다리 근육, 비틀어진 상체, 그리고 공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팔의 핏줄까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그대로 본뜬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그의 몸 전체가 비틀리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S자 곡선은 인체의 격렬한 움직임과 긴장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예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발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그의 오른쪽 다리 옆을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 작가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페소스 출신의 아가시아스.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는 것은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옆방인 345호실로 이동해 슐리관의 하이라이트이자 고대 그리스가 낳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상징 밀로의 비너스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아이콘이 있는 곳 345호실에 도착하셨나요? 방 안으로 들어서면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완벽한 자태로 서 있는 여인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의 3대 걸작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이 작품은 1820년 그리스의 밀로스 섬에서 한 농부가 동굴 속 유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듬해 프랑스 해군 장교 뒤몽의 중재로 당시 섬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인도받아 이곳 루브르로 오게 되었죠. 기원전 1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상은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조각상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높이 약 2m의 이 여인상은 그리스 신화 속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너스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의 이름이죠. 이 작품은 고전기의 이상적인 균형미와 헬레니즘 시대의 사실적인 표현이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허리를 살짝 비틀고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실어 자연스럽게 서 있는 콘트라포스트 자세는 조각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매끄러운 상반신과 사실적인 옷주름의 하반신은 신성과 인간의 관능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작품은 헬레니즘 후기임에도 고전기의 이상적 조화를 의도적으로 다시 부활시킨 사례로 고대 미술의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조각상이 사실은 하나의 돌이 아니라 두 개의 큰 대리석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엉덩이 바로 위쪽으로 희미하게 붙인 흔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각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전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사라진 두 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원래 두 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학설은 그녀가 왼손에 황금 사과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리스의 심판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된 아프로디테의 상징이기도 하죠. 왼쪽 어깨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직사각형 구멍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떨어져 나간 팔을 철제핀으로 연결했던 흔적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팔을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설픈 복원보다는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가 더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겨두었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미완의 상태가 밀로의 비너스를 더욱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두 팔은 관람객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여지를 남겨주고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여신 그 자체의 완벽한 신체와 고요한 표정에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를 넘어 또 다른 고대 문명 에트루리아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나러 1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1층 663호실로 이동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한 유물, 부부의 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슐리관 1층 663호실에 도착하셨나요? 이곳에서는 고대 로마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미스터리한 민족 에트루리아의 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방 중앙에 마치 살아있는 듯한 다정한 부부가 누워있는 모습의 유물이 바로 부부의 관입니다. 기원전 520년경 고대 그리스의 아르카익 시대 후반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이 테라코타 유물은 흔히 부부의 관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시신을 안치하는 관이 아니라 화장한 유골을 담았던 유골함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체르베테리의 거대한 공동묘지 벤디타차 네크로폴리스에서 수백 개의 파편으로 발견되었고 곧 루브르로 옮겨와 정교한 복원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조각상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 부분은 전혀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잔치에서 가장 편안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서로에게 다정하게 기댄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살며시 기대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는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고대 조각의 특징으로 신비로우면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트루리아 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공식적인 연회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에트루리아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함께 연애를 즐길 만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잔치의 연장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에트루리아인의 독창적인 내세관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4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제작된 후 가마에서 구워 합쳐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부의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향수병이나 다산과 재생을 상징하는 석류를, 남편은 연회에서 사용했을 술잔을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에트루리아만의 독창성 또한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 조각이 해부학적 완벽성과 이상적인 비례를 중시했다면 에트루리아 조각은 인물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이 부부의 관이야말로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마저 영원한 잔치의 한 장면으로 승화시킨 에트루리아인들의 예술, 어떠셨나요? 이제 같은 1층에 있는 또 다른 위대한 걸작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635호실로 이동하시면 고대 이집트의 살아있는 눈빛을 마주할 수 있는 작품, 앉아있는 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다음 설명드릴게요. (635호실에) 도착하셨나요? 이곳에는 고대 이집트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지만 위대한 걸작, 앉아있는 서기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이집트 고왕국 시대인 기원전 25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50년경 프랑스의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고대 이집트의 공동묘지인 사카라 지역에서 발견했죠. 비록 조각상이 놓여있던 받침돌이 사라져 그의 이름이나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이 작품은 고대 이집트 조각 중 가장 사실적인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먼저 조각상의 얼굴, 특히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듯한 강렬하고 총명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4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 신비로운 눈빛의 비밀은 바로 제작 기법에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는 붉은 결이 있는 흰색 마그네사이트라는 돌로 만들고 그 위에 투명한 암석 수정을 정교하게 다듬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공은 검은 안료로 채색했죠. 눈꺼풀에는 구리를 사용해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 빛을 반사하며 마치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생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서기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무릎 위에 파피루스를 펼쳐놓고 오른손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원래 갈대줄기로 만든 펜을 쥐고 있었을 겁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지식인이자 엘리트 계층이었던 서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서기는 단순한 필기자가 아니라 세금과 행정, 종교 제례를 기록하며 국가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몸을 보면 군살이 거의 없는 단단한 상체와 달리 아랫배는 살짝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렸던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상화된 파라오의 조각상과는 달리 한 개인의 특징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인간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이 고요한 서기상, 어떠셨나요? 이제 슐리관에서 꼭 봐야 하는 작품 관람을 마무리하고 리슐리회관으로 넘어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수호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시 중앙 피라미드 아래 로비로 내려가 리슐리회관 입구로 들어간 뒤 영층 229호실로 이동해주세요. 그곳에서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상상의 동물 라마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마수에서 기다려주세요. 리슐리회관 영층 229호실에 도착하셨나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크기와 신비로운 모습의 석상 한 쌍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바로 고대 아시리아의 궁전 입구를 지키던 강력한 수호신, 날개 달린 인간머리 황소상, 라마수입니다. 이 거대한 석상들은 기원전 8세기 강력한 왕이었던 사르고니세가 건설한 두루샤루킨 궁전의 성문을 지키던 것입니다. 1843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폴 에밀 보타가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굴하여 이곳 루브르로 옮겨왔습니다. 높이가 4m가 넘는 이 석상은 악한 기운을 쫓는 동시에 궁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왕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왕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마수를 천천히 살펴보시죠. 사람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황소의 몸을 가진 이 상상의 동물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수호신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인간의 머리,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땅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황소의 몸이 결합되어 그 어떤 악한 기운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여겨졌죠. 머리에 쓴뿔 달린 왕관은 신성함과 왕권을 함께 상징하며 라마수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적 권위의 수호신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라마수의 다리를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리가 5개입니다. 이것은 조각가의 실수가 아니라 관람객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인 계산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라마수를 바라보면 두 앞다리가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궁전에 들어오는 자들을 꼼짝하지 않고 감시하는 경계심 가득한 수호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측면에서 라마수를 바라보세요. 4개의 다리가 힘차게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는 궁전으로 들어오는 아군이나 사절단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라마수는 정면에서는 정지된 모습으로, 측면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인들의 놀라운 시각적 트릭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콘텐츠에서는 슐리관에서 중세 성벽과 해자부터 시작해 리슐리회관의 라마수까지 이집트, 에트루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유물들을 만났고, 슐리관의 하이라이트, 고대 그리스의 조각, 보르게제의 검투사와 밀로의 비너스까지 만나봤습니다. 고대 유물들과의 만남 어떠셨나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리슐리회관의 주요 회화 작품들을 돌아보겠습니다. 리슐리회관의 핵심은 바로 이 유럽 회화 거장들의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리슐리회관의 2층에는 플랑드르 회화의 거장 루벤스와 빛의 화가 렘브란트, 베르메르 등 네덜란드의 보석 같은 화가들의 걸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01호에서 다시 만나 루벤스의 드라마 같은 24편의 거대한 연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01호 메디치 갤러리로 이동하시고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자, 리슐리회관 2층 801호실에 도착하셨나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의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그림들의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당하실 겁니다. 이곳은 메디치 갤러리라고 불리며 오직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24점으로 구성된 거대한 이 시리즈 연작은 1622년에 의뢰되어 1625년 완성된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마리드 메디시스의 생애입니다.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그는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그림 실력은 물론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교적 수완까지 뛰어나 유럽 전역의 왕실과 교회를 무대로 활동했던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죠. 살아생전 엄청난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던 그의 그림은 특유의 풍만하고 역동적인 인물 표현과 화려하고 극적인 색채가 특징입니다. 이 연작의 주인공인 마리드 메디시스는 피렌체의 막강한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와 정략 결혼한 왕비입니다. 남편이 암살당한 후 어린 아들 루이 13세를 대신해 섭정으로 프랑스를 통치했지만 성인이 된 아들과의 권력 다툼 끝에 결국 추방당하는 비운을 겪었죠. 이 그림들은 바로 그녀가 아들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파리로 복귀했을 때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미화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 루벤스에게 직접 주문한 것입니다. 이 연작은 왕실 초상화가 어떻게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 24점의 연작은 크게 결혼, 섭정, 갈등, 화해라는 4개의 이야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따라가며 주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공주였던 마리가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와 정략 결혼을 하여 프랑스에 도착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루벤스는 이 정치적인 사건을 신화 속 장면처럼 그려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마르세유의 상륙하다입니다. 그림 속에서 마리가 배에서 내리자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인어들이 그녀를 환영하고 하늘에서는 명성의 여신이 트럼펫을 불며 그녀의 도착을 알립니다. 평범한 항구 도착 장면을 이처럼 신화적인 스펙터클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남편 앙리 4세가 암살당하자 마리는 어린 아들 루이 13세를 대신해 프랑스의 섭정 여왕이 됩니다. 이 시기는 그녀의 인생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순간입니다. 앙리 4세의 신격화와 섭정 선포라는 그림을 보면 왼쪽에서는 죽은 남편이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오른쪽에서는 슬픔에 잠긴 마리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인으로부터 통치권을 넘겨받습니다. 루벤스는 그녀가 스스로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왕국을 이끌게 된 존엄한 통치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그림들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 루이 13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고 모자 사이의 권력 다툼은 크게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가 발탁했던 재상 리슐리우의 추기경은 결정적인 순간에 루이 13세의 편에 서서 그녀를 배신합니다. 마리는 리슐리웨와의 갈등 속에서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결국 정치적 패배를 피하지 못하고 국외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녀의 실패와 추방, 망명 생활은 단 한 점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작은 아들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에서 끝나죠. 이 연작은 철저히 그녀의 성공과 영광만을 기록한 프로파간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의 한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이 그림들이 지금 그녀를 몰락시킨 숙적이었던 리슐리웨의 이름을 딴 리슐리웨관에 걸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마리드 메디시스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겠죠. 그림의 이야기와 달리 현실의 마리드 메디시스는 권력을 잃고 유럽을 떠돌다 말년에는 독일 쾰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는 루벤스의 가족저택에서 여생을 보냈죠. 이렇게 그림의 의뢰인과 위대한 화가의 마지막 인연은 이 그림들을 그렸을 당시의 상황과 대조되면서 관람자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한 여인의 삶을 24부작 거대한 서사 드라마처럼 빚어낸 루벤스의 메디치 갤러리 어떠셨나요? 이제 바로크 시대의 또 다른 거장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곳 리슐리웨관 2층에는 루벤스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깊고 고요한 빛으로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던 렘브란트와 일상의 순간을 영혼으로 만든 화가 베르메르의 걸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디치 갤러리를 나와 지도를 확인해 844호로 이동해주세요. 다음 네덜란드 회화관에서 기다릴게요.
844호실에 도착하셨나요? 이 방에는 주로 렘브란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루벤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위기와 대비해 이 방에 들어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마주하는 순간은 전시실의 공기 무게조차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이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인간적인 화가로 불립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단순한 명암 표현을 넘어 인물의 내면을 비추는 심리의 등불로 사용했죠.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처럼 극적으로 변화하는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암스테르담 최고의 초상화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예술적 야망은 평범한 초상화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깬 단체 초상화, 야경을 발표하면서 대중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죠. 연이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무리한 미술품 수집으로 결국 파산하는 등 그의 말년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렘브란트의 가장 위대한 걸작들은 바로 이 고통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유대인 신부나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의 후기작들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얻게 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용서라는 숭고한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곳 루브르 박물관에는 그의 자화상을 비롯해 목욕하는 밧세바, 도살된 소 등 그의 인생과 예술 철학이 응축된 위대한 걸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렘브란트의 자화상 앞에 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660년경 제작된 화가로서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유화, 판화, 드로잉을 포함해 평생 80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화상은 단순한 얼굴 기록이 아니라 화가로서의 정체성과 인간 실존을 탐구한 평생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초기의 자화상 속 렘브란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의 자화상은 점차 내면으로 침잠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자화상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늙은 화가의 모습을 담고 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세요. 가난과 고통에 찌든 모습 속에서도 화가로서의 존엄과 삶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잠시 그의 눈동자를 직접 마주쳐 보세요. 4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렘브란트의 감정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르네상스 시대의 자화상이 화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했다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인간의 내면과 삶의 진실을 드러낸 최초의 심리적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1654년에 제작된 걸작 목욕하는 밧세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구약성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 왕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 왕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는 그녀를 궁으로 불러 동침하고 결국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렘브란트는 이 극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바로 밧세바가 다윗의 부름이 담긴 편지를 읽고 고뇌에 빠진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밧세바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아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까요? 왕의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 남편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번민, 그리고 체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당시 유행하던 이상적이고 완벽한 미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화 속 여신이 아닌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그렸죠. 당시 사람들은 너무 노골적이고 외설적이다라며 비난했지만 오늘날 이 작품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포착한 심리적 누드화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5년에 그려진 강렬하고 독특한 작품 도살된 소를 보겠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껍질이 벗겨지고 갈비뼈가 드러난 소 한 마리가
붉고 거친 살을 드러낸 채 매달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루브르 소장품 중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후대의 현대 미술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인생 무상을 뜻하는 바니타스의 상징이자 돌아온 탕자의 용서를 위한 희생제물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소의 몸은 단순한 정물이 아니라 희생과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제단화처럼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기괴하고 추하다고 여겼지만 화가 샤임 수틴이나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후대의 많은 화가들은 이 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렘브란트가 소의 육신을 통해 표현한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숭고한 생명력에 깊이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고요하고 투명한 빛의 화가 베르메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어둡고 깊은 호흡과는 전혀 다른 일상의 빛이 펼쳐질 것입니다. 옆방 843호 방향으로 복도의 여러 전시관을 지나면 837호가 나옵니다. 그곳에 전시된 베르메르의 작품 앞에서 뵙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이 방에서는 렘브란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또 다른 거장이지만 렘브란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빛을 사용했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를 만나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빛이 영혼을 파고드는 극적인 스포트라이트라면 베르메르의 빛은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고요하고 투명합니다. 베르메르 예술의 핵심은 고요한 빛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마치 영혼이 멈춰버린 듯한 숭고한 아름다움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평생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델프트를 거의 떠나지 않았고 현재 약 35점의 작품만이 진품으로 인정될 만큼 적은 작품만 남긴 화가였습니다. 전 세계에 몇 점 없는 그의 귀한 작품 중 2점을 이곳 루브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는 생전에는 큰 명성을 얻지 못했고 사후에는 거의 200년 동안이나 잊혔다가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재발견되었죠. 이 때문에 그는 델프트의 스핑크스라는 신비로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소설과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덕분에 우리에게도 친숙한 화가가 되었고 최근에는 익명 그래피티 예술가로 활동하는 뱅크시가 그의 작품을 패러디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먼저 아주 작은 크기의 그림, 레이스 뜨는 여인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르메르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여인의 숨결까지도 느껴질 것 같은 고요한 집중력이 그대로 전해지실 겁니다. 그림 속 한 젊은 여인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공간에서 오직 자신의 일인 레이스를 뜨는 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그녀의 미간과 손끝에 집중된 시선은 관람객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죠. 베르메르는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광학장치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림 앞쪽에 흐릿하게 표현된 붉은 실과 흰 실입니다. 이 흐릿한 전경 덕분에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인의 손과 얼굴로 이끌립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걸작, 천문학자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 대부분이 여성의 실내 생활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이 그림은 남성학자의 지적인 탐구의 순간을 담고 있어 매우 독특합니다. 이 작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지리학자라는 그림과 쌍을 이루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서 한 천문학자가 손으로 천구이를 부드럽게 돌리며 무언가를 막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학자가 바라보는 천구이를 따라 여러분의 시선도 함께 움직여보세요. 방 안에 놓인 천구이가 환하게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림 속 벽에 걸린 그림은 아기 모세를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견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베르메르는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과학적 탐구가 결국 신의 섭리와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깊은 메시지를 이 그림 속에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이것으로 리슐리회관에서 꼭 봐야 하는 회화 작품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루브르에 전시된 프랑스 왕실 유물과 나폴레옹 3세의 아파트로 안내해드릴 건데요. 다음 콘텐츠가 대망의 루브르 완벽 가이드 마지막 편입니다. 이제 메디치 갤러리 옆 800호실 방향으로 가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보시면 501호를 시작으로 프랑스 왕실의 유물이 전시된 공간이 있습니다. 루브르 완벽 가이드의 마지막 콘텐츠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2층) 회화관에서 1층으로 내려오셨나요? 이제 루브르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루브르를 통해 우리는 고대 문명의 흔적, 중세의 유적들, 그리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쳐 낭만파 시대 회화 작품까지 인류의 문명과 그 안에 위대한 거장들의 작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으로 루브르가 궁전이었던 시절의 화려한 흔적과 프랑스 왕권의 상징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먼저 1층 501호실로 이동하셔서 작은 기마상 하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청동 기마상은 샤를마뉴 대제의 기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는 800년경 분열되어 있던 서유럽을 통일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위대한 군주입니다. 조각상 속 황제는 왼손에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하는 구슬 청구를 들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인물이 정말 샤를마뉴 대제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9세기경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확실하지만 그의 손자인 대머리 왕 샤를 2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말과 기수가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람에 비해 말의 크기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작죠.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조각했고 그 위에 올라탄 황제상은 카롤링거 시대에 제작하여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옆방인 1층 502호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프랑스 왕권의 가장 중요한 보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진열장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독특한 모양의 항아리를 보시죠. 쉬제르의 독수리입니다. 이 작품은 고딕 양식의 창시자이자 12세기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생드니 대성당의 쉬제르 수도원장이 제작을 의뢰한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죠. 이 작품은 예술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을 모두 갖춘 걸작입니다. 몸통을 이루는 붉은색 반암 화병은 2세기경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진 골동품입니다. 쉬제르는 당시로도 1000년 전 유물이었던 이교도의 화병을 이용해서 금도금한 은으로 머리와 날개, 다리를 붙여 미사 때의 포도주를 담는 전래 용기로 완벽하게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미사 의식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독수리 형상을 한 걸작품을 만든 것이죠. 이제 같은 방에 있는 프랑스 왕실 최고의 보물, 프랑스 왕의 대관식 검을 보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검은 샤를마뉴 대제의 전설적인 검, 주아유즈, 즉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검은 필리프 2세부터 샤를 10세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프랑스 국왕의 대관식에서 왕이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신성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검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프랑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칼자루의 둥근 머리, 손잡이, 가드 등 각 부분의 양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0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르며 자신의 시대에 맞게 검을 수리하고 장식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검 한 자루 안에 수백 년에 걸친 프랑스 왕조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셈입니다.
이제 이동할 곳은 루브르 관람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루브르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 나폴레옹 3세의 아파트로 이동하세요. 복도를 따라 1층 544호실로 가시면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공간은 나폴레옹 3세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나폴레옹 3세가 살던 거처는 아닙니다. 이곳은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의 명으로 지어진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공간이자 국무장관의 공식 거처와 집무실이었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루브르에 없었던 공간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루브르가 궁전에서 박물관으로 개조되면서 지어진 공간이죠. 그럼에도 나폴레옹 3세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곳의 모든 장식과 가구가 당시 황제의 취향과 제2제정시대의 화려한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살롱을 보실까요? 거대한 샹들리에와 천장을 가득 채운 그림, 금빛 장식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당시 유럽 사교계의 중심이었던 파리의 호화로운 연애 문화를 짐작할 수 있죠. 다음 방으로 이동하면 공식적인 만찬이 열렸을 다이닝룸이 나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과 화려한 식기들을 보면 당시의 연애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먼트의 다른 방들도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루브르가 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기 이전에 프랑스 역사의 중심에서 살아 숨쉬던 궁전이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창밖으로는 띨르이 가든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루브르 완벽 가이드, 루브르 투어 콘텐츠가 끝을 맺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함께 본 루브르의 예술품들은 약 40여 편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콘텐츠를 활용해 반나절 또는 하루를 투자해 루브르를 돌아보시겠죠. 하지만 루브르가 소장한 30만 점이 넘는 유물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루브르의 모든 유물과 예술 작품들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 전해질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입니다. 루브르에서 이 실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간직한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 메뉴의 땡스로 후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채널의 발전을 위해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부터는 오르세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하는 작품들을 루브르처럼 미술사의 흐름과 예술가별로 모아 설명드릴게요. 다음 오르세 미술관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저를 계속 따라와 주세요.